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철학반에서 논문 발표를 맡게 된 17학번 강건영 그리고 김은채 20학번 김은채 학우입니다. 이번 사회철학반에선 혁명의 영화적 재현이라는 주제로 이제 논문을 쓰게 됐는데요. 흔히 이제 파업 혹은 전함 포템킨 그리고 10월이라는 영화로 굉장히 유명한 그 소련의 영화 감독 에이젠슈타인에 대한 글인데요. 그 중에서도 10월이라는 영화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는 이제 간단한 논문을 저희가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논문의 본격적인 내용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이제 논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말씀드리자면 이제 서사와 형식 이 양 측면에서 이제 에이젠슈타인의 10월을 분석해서 이제 당대 이제 사회주의의 혁명적 정신을 어떤 식으로 예술로 구현해놨는지를 검토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서사 파트를 맡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김은채 학우가 이제 영화 미학의 측면에서 이제 형식적 측면을 좀 더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주의하려고 했었던 측면은 이제 정치와 예술을 다소간에 이제 이원론적으로 해석하는 분석이 일반적이라고 여겨지는데 그러한 분석을 이제 최대한 자제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러시아 아방가르드를 정치가 예술을 억압한 것으로 보거나 아니면 예술이 정치에도 불구하고 어떤 식으로 피어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에 정치와 예술을 이원적으로 분리하게 되는 해석일 텐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예술가를 어떤 선의의 피해자로 만드는 문제가 있는 것을 떠나가서 결국에 그 예술가가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는가 자체를 지우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에이젠슈타인을 어떤 혁명적이고 주체적인 예술가로서 독해를 해보고자 시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정치 권력을 희생당한 예술가로서의 에이젠슈타인이라는 어떤 통속적인 해석을 넘어서고자라고 했던 것인데 이러한 저희의 목적이 잘 구현됐는지에 대해서는 뭐 독자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실 영역이라고 봅니다. 일단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히 이제 에이젠슈타인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갈 텐데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에이젠슈타인의 이제 이력에서 되게 특기할 만한 부분은 이제 1920년에 이제 프롤레트 쿨트 연극 극장에서 근무한 것을 계기로 어떤 영화로 뛰어들게 됐는데 이제 프롤레트 쿨트라는 것은 어떤 되게 굉장히 전위적인 문화예술 집단으로서 이제 흔히 막스주의에서 이제 사회를 분석하기 어떤 경제적 토대와 이제 문화적 상부 구조로 보는데 그 중에서도 어떤 이 하부 이제 사회주의적 하부 구조에 조응하는 어떤 급진적 예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어떤 굉장히 혁명적이고 예술적인 어떤 집단이었던 것이죠. 이 프롤레트 쿨트에서는 이제 연극 극장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어떤 대중과의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되고 어떤 매체적인 측면을 굉장히 집중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 감독으로서의 이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된 계기 이제 파업이라는 영화인데요. 이제 1925년 찍었던 파업과 전함 포템킨인데 이제 두 영화가 이제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서 이제 소련에서 이제 에이젠슈타인이 굉장히 어떤 작가로서의 높은 명성을 얻게 된 것이죠.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이제 1917년 이제 10월 혁명 기념을 하는 이제 10주년 기념 영화를 만들 수 있게 되었던 거기도 하죠. 그래서 1927년에 만들게 된 이 영화가 이제 10월이라는 영화인데, 근데 이제 이 영화가 이제 저희가 이제 내용적으로 다루게 될 영화인 것이죠. 그리고 또 특기할 만한 부분은 1934년에 이제 스탈린의 집권 이후로 어떤 지다노프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노선의 공식 채택으로 인해서 이제 어떤 형식주의자로 비판을 받게 되면서 이제 1938년이나 44년에 있었던 이제 알렉산더 네프스키나 아니면 이반 대제 같은 영화들은 이제 기존의 에이젠슈타인이 찍었던 영화랑은 굉장히 느낌이 다른 영화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938년은 모스크바에서 사망하게 되는데 굉장히 50세 젊은 나이로 죽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 정도를 살펴보고 이제 에이젠슈타인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했는지 그리고 그걸 10월에서 어떤 식으로 다뤘는지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초기 에이젠슈타인의 사상을 보여주는 이제 대표적인 글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동자 영화 제작 방법이라는 1925년의 글인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즌슈타인은 본인이 어떤 영화 감독으로서 의도하고 하는 바를 이런 식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연상작용으로서 정서적 심리적 자극을 만들어내는 것, 그로서 어떤 사회적으로 이용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월이란 영화 역시 역사를 어떤 실증주의적으로 재구성하는 다큐멘터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감독이 어떤 적극적으로 어떤 정서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어떤 영화적 가상으로서의 픽션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 저희는 좀 더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10월의 서사 분석입니다. 이제 10월이라는 영화가 어떤 이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인데요. 일단 영화는 상당히 인상적으로 시작합니다. 2월 혁명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1917년 2월 혁명으로 시작하는데요. 이제 1917년 이전에 러시아는 굉장히 많은 그 사회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는 사회였죠. 그래서 이제 1905년에 이제 차르 체제의 또 모순이 한번 혁명으로서 터져 나왔다가 실패하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세계 1차 대전으로 이어지면서 점점 더 그 차르 체제의 모순이 좀 더 강화되어 왔던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그것이 민중동기로서 터져나오게 된 계기가 2월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의 지도가 아닌 어떤 노동자 민중들의 어떤 자발적인 혁명으로서 2월 혁명이 생겨난 것이었고, 그들의 요구는 굉장히 단순한 것이었죠. 빵과 평화라는 굉장히 1차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장 1차 세계대전에서 죽어나가는 병사들을 살리기 위해서 전쟁을 멈추고, 그 다음에 어떤 이 가난을 해결해달라라는 굉장히 단순한 얘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 차르 체제는 세계 제1차 대전에 굉장히 총력전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도 페트로그라드에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그 차르 체제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이때 이제 봉기를 일으켰던 노동자 농민들은 이제 소비에트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소비에트 공화국 연방이라는 이름에서 잘 알고 있는 소비에트는 사실 어떤 한국말로 옮기자면 평의회 정도에 가장 가까운 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의회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현재 우리 이 부르주아 민주주의 사회가 일종의 어떤 대의 기구로서 이루어지는 사회라고 한다면, 이 평의회라는 것은 좀 더 어떤 직접 민주적인 특성을 지닌 대의 기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의 이제 노동자와 농민, 병사들이 스스로 자기의 사업장과 자신의 현장에서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는 어떤 민주주의적 기구로서의 소비에트를 자발적으로 결성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소비에트의 함인데요. 이 소비에트가 어떤 이제 권력의 핵심으로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한편으로 당시에 이제 차르 체제에도 이제 일종의 의회 같은 것이 존재했었는데, 그 두마, 국가두마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차르가 이제 물러나게 되면서 이제 후임자를 이제 찾지 못하게 되면서 이제 결국에 이전에 있는 차르의 자문기관 정도로 여겨졌었던 이 두마의 사실상 권력을 이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마의 자유주의자 의원들이 중심이 돼서 형성하게 되는 그 임시정부인데요. 그래서 사실상 어떤 법적이고 형식적인 측면은 이제 그 임시정부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실질적인 권력은 실제 봉기를 일으켰던 노동자 농민들의 소비에트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중 권력이 2월 혁명기 권력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당시에 이 임시정부는 이제 소비에트의 이제 승인으로서 존재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실상 어떤 점에서 봤을 때 소비에트에 더 강한 힘이 있었던 것인데, 이제 명시적으로는 그 두 갈등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모순들이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중 권력이라는 모순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일단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혁명이 일어나서 이제 세상이 바뀔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죠. 근데 바뀌지 않았어요. 차르가 단지 임시정부로 머리만 바뀌었을 뿐인 것이죠. 전쟁은 멈추지 않았고 가난은 지속되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임시정부와 소비에트 사이에 어떤 알력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고 노동자 민중들의 어떤 분노가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거기서 등장했었던 것이 이제 바로 레닌인데요. 레닌은 이제 당시에는 이제 서유럽에 이제 망명을 하고 있다가 이제 봉인 열차를 타고 러시아에 귀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4월에 귀국을 하게 되면서 4월 태제라고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레닌이 내세웠던 구호는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태제입니다. 결국에 이 이원 권력 시기에 어떤 부르주아들을 대표하는 어떤 임시 정부가 아닌 노동자 민중을 대표하는 어떤 소비에트로 모든 권력을 이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심지어 볼셰비키 평당원들 사이에서도 이건 미친 짓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결국에 사태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이제 레닌이 했던 이 주장은 점점 더 많은 이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제 4월에서 이제 7월로 넘어갑니다. 이 7월의 날들이라고 불리는 날들은 이제 어떤 노동자 농민들의 봉기가 일어났던 시기인데요. 이때 역시 어떤 임시정부 체제의 어떤 모순이 지속되고 특히나 이제 임시정부에서 이제 전쟁을 멈추지 않고 학위 대공세를 펼치면서 전선에 병사들을 보내려고 하자 이제 노동자와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봉기를 일으켰던 것이죠. 이 상황에서 이제 볼셰비키 이제 페트로그라드 볼셰비키 당사로 이제 노동자 농민들이 몰려가서 이제 노동자와 병사들이 몰려가서 이제 볼셰비키도 가담할 것을 이제 요구하는데 이제 볼셰비키들은 이제 아직 혁명의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만류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열기가 식지 않다 보니까 이제 볼셰비키들도 어쩔 수 없이 이들의 협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지만 이제 결국에 이들은 이제 임시정부에 의해서 이제 굉장한 탄압을 받게 되고 결국에 실패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이제 영화에서는 굉장히 여러 장면으로 잘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제 굉장히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가 이제 도개교 위에 죽은 백마의 시체가 매달리는 장면으로서 어떤 형상화되는 이제 대표적인 그런 장면인 것이죠. 그래서 이 7월의 날들에 결국 실패하게 되면서 이제 혁명적인 대중운동들은 어떤 사그라들게 되고 이제 볼셰비키는 이제 탄압을 받게 되면서 이제 레닌 같은 경우는 이제 당시 러시아 제국의 일부였었던 이제 이게 이제 러시아 공화국이죠. 당시에 이제 러시아의 일부였었던 이제 핀란드로 이제 망명을 하게 되고 이제 볼셰비키 주요 지도자들은 이제 어떤 수배를 받게 되는 처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일어났었던 일은 이제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일은 이제 임시정부가 이제 7월의 날들 이후로 이제 각 강요들이 사퇴하게 되면서 이제 2차 연립정부가 구성되게 되는데 이때 어떤 케렌스키라는 어떤 인물이 이제 임시정부의 중심이 됩니다. 이제 소비에트 부의장이기도 했던 이 케렌스키를 이제 영화는 굉장히 어떤 하나의 어떤 전형적인 캐릭터로서 어떤 비열하면서도 어떤 권력적 야심을 가진 인물로서 영화가 묘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케렌스키가 임시정부를 잡게 되지만 결국에 이 혼란을 수습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때 전선에 있었던 이제 장군 코르닐로프는 어떤 이제 그 혁명 2월 혁명 이전에 어떤 구체제의 계급들 구 계급들 예를 들어서 뭐 귀족이라든지 아니면 장교 같은 이제 구체제 계급들을 이제 대표하고 있는 인물이었죠. 하지만 케렌스키 같은 경우는 민중들의 지지를 받지도 못했고 이제 구체제의 지지도 받지 못 구체제의 계급들의 지지도 받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그 케렌스키의 임시정부가 한계에 달았다고 본 이제 코르닐로프가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면서 이제 임시정부와 코르닐로프가 격돌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영화는 이 두 인물을 모두 어떤 나폴레옹으로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 상과 이들을 이제 등치시키는데요. 결국에 코르닐로프와 케렌스키는 이제 두 명의 나폴레옹 간의 대결로 묘사되는 거죠. 결국에 이 나폴레옹이란 어떤 개인의 권력과 야심을 가진 인물인 것이죠. 근데 이제 코르닐로프를 막아내게 되는 건 결국에 이제 임시정부가 아닙니다. 임시정부는 막아낼 힘이 없었고 오히려 이제 대중들이 이제 앞에 나서서 이제 막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철도 노동자들이 철도를 끊고
그 다음에 이제 코르닐로프가 진격할 때마다 이제 대중들이 이제 반발을 하게 되면서 결국에 코르닐로프의 반란이 실패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 코르닐로프 반란을 계기로 대중들이 혁명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그 소비에트들, 이제 각 지역의 이제 평의회들이 점점 레닌이 말했던 4월 태제의 그 태제, 그러니까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라는 태제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결국에 자기 지역에 있어서 이제 임시정부의 권한을 부정하고 자신들만이, 이게 자신들 소비에트만이 유일한 권력이라는 것을 이제 승인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전국의 이제 소비에트들이 점점점 혁명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벌어진 10월 혁명은 이제 볼셰비키가 이제 임시정부 청사가 있었던 이제 겨울궁전을 습격하게 되면서 끝이 나게 되는데요. 사실 이 10월 혁명은 어떤 흔히 쿠데타로서 묘사되지만 그렇게 보기 어려운 지점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미 이제 소비에트들이 기층에서 이미 다 혁명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볼셰비키가 아니었다고 할지어도 언젠가 그 모순은 터져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명목상에 이제 임시정부를 허물게 된 것이 이제 볼셰비키들이었던 것 뿐인 것이죠. 이제 10월 혁명은 결국에 이제 겨울궁전을 습격을 이제 볼셰비키들이 습격을 하게 되면서 끝이 나게 되는데, 근데 겨울궁전 습격은 영화에서 굉장히 장중한 전투의 장면으로서 묘사가 되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사실상 무혈혁명으로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하게 될 건데,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레닌이 말했던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보낸다는 그것이 완수가 되게 되면서 10월 혁명을 기점으로 해서 세계 최초의 어떤 사회주의적 정부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영화에서의 그 서사와 실제 역사상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일단 영화의 가장 도드라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명확한 영웅을 설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화의 어떤 주인공, 혁명 영웅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카메라는 이름 없는 노동자, 학생, 병사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떤 혁명의 어떤 민중적이고 집단적인 성격을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2월 혁명에서 10월 혁명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필연적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정치적 사건들이 그렇지만 굉장히 우연적인 요소가 크게 작용을 하죠. 근데 이제 영화에서는 이제 이 사태들을 어떤 10월 혁명으로 나아간 어떤 서사로서 재구성해 내고 있다라는 측면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영화적 가상으로서의 겨울궁전 전투인데요. 이제 겨울궁전 전투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있지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는 사실상 궁전 수비대들이 길을 열어준 무혈혁명이었지만 여기서는 어떤 굉장히 장엄한 전투로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 역시 어떤 혁명을 어떤 영화적으로 형상화해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저희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저희가 다루는 주제에 대해서 사실 다루고 있는 한글 문헌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루는 글들은 더 많지 않았는데요. 그 중에서 저희가 다루었던 문헌 중에 하나는 이제 어떤 10월 혁명이 사실상 어떤 민중적이지 못했다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05년 혁명이나 2월 혁명처럼 어떤 자발적인 봉기가 아닌 볼셰비키들의 봉기였기 때문에 어떤 민중적인 성격을 가지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적인 어떤 구성으로서 이를 어떤 보완해내기 위한 어떤 선전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를 보면서 사실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0월 혁명의 배경에는 결국에 이제 전 소비에트 혁명화라는, 그러니까 기층 대중들의
혁명화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렇다면 오히려 어떤 이 10월 혁명의 어떤 집단성 내지는 어떤 민중적 본질을 더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10월 혁명이 갖는 역사적 가치를 좀 더 본질적으로 형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저는 에이젠슈타인이 어떤 영화적 가상으로서 10월을 재구성해내면서 주목했던 초점이 여기가 아닐까라고 오히려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며 이제 김은채 하구에게 이제 발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발표하는 20학번 김은채입니다. 세계 속에 놓인 인간, 그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종착점 없이 생동을 계속하는 역사의 흐름 안에서 인간은 어떻게 자신의 주체성을 존립시킬 수 있습니까? 인간의 삶은 자신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언제나 사회와 시대에 복속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롯한 인간의 산물인 예술은 시대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술은 1차적으로 예술가의 독자적인 내면 세계를 담아내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또한 예술은 사회와 분리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술은 사회와 시대가 함의하는 바를 소묘해냅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술은 예술가가 자신이 놓여있는 시대에 스스로 개입하고 그것을 능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 부화하기도 합니다. 에이젠슈테인 또한 영화의 사회적인 가능성을 신뢰했고 영화를 통해 자신의 혁명적인 정신을 발현하려 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서 사회와 시대에 스스로를 개연하는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예술가의 초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에이젠슈테인의 영화가 어떻게 사회적 가능성으로 도약하고 진실을 보게끔 하여 혁명적인 정신을 추동했는가의 문제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떻게의 문제가 바로 미학적인 문제입니다. 회화의 양식 중 피카소의 큐비즘은 대상의 본질은 대상의 모습 그대로를 재현함으로써가 아니라 인위적으로 대상을 여러 시점에서 분할하여 응시한 후 재조립함으로써 파악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대상이 어떻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이젠슈테인은 사회를 조감함에 있어 사실적 재현의 방법을 택하기보다 리얼리티를 창조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한 큐비즘의 영향은 에이젠슈테인의 쇼트 분할에서도 드러납니다. 에이젠슈테인은 10월에서 개별 쇼트의 길이를 의도적으로 매우 짧게 구성하였고 특정 피사체 혹은 풍경을 시간적, 서사적 진행 없이 정지된 시간성 아래에서 여러 각도로 포착했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10월의 오프닝 시퀀스인데 동상을 다시점으로 담음에 있어 쇼트 내부의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카메라는 정지해 있고 분할된 쇼트 조각들이 하나의 전체로 접합이 됩니다. 이것은 영화의 중심을 촬영에 둠이 아니라 편집에서 찾음입니다. 편집에서 영화의 가능성을 찾은 에이젠슈테인은 쿨레쇼프에게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쿨레쇼프는 자신의 역사적인 실험에서 배우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쇼트를 영화 안에 3개 넣었습니다. 이 쇼트는 배우가 어떠한 감정도 표현하고 있지 않은 중성적인 쇼트였는데 쿨레쇼프는 이 동일한 클로즈업 쇼트들 각각의 서로 다른 3개의 쇼트, 스프가 그릇에 담겨있는 쇼트, 그리고 죽은 여인이 누워있는 관의 쇼트, 그리고 여인의 쇼트를 제각각 병치시켰습니다. 그런데 관객은 각각의 합들에서 배우가 배고픔, 슬픔, 애정의 감정을 차례로 연기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내부에서 존재하거나 현시되지 않은 것을 관객은 느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몽타주, 관계의 효과입니다. 이 실험을 에이젠슈테인의 몽타주 이론의 기초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개별 쇼트들은 모두 중립적이고 그 자체로는 어떠한 방향성이나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으며 그 쇼트들의 접합에서 어떠한 방향성이 새로 생겨남을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무언가가 창조되는 것은 영화 내부가 아니라
관객의 정신의 영역 안에서라는 것 또한 분명합니다. 에이젠슈테인은 나아가 각 쇼트들이 중립적이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각자 제각각 저항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각 쇼트들의 자성과 저항력으로 인해 각각의 쇼트들이 접합될 때 충돌이 있는데 그 충돌의 몽타주에 힘이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에이젠슈테인의 분할적인 쇼트들은 쇼트의 길이를 단축시키고 쇼트의 개수를 늘립니다. 그러면 쇼트의 접합점에서 있는 충돌도 증가합니다. 그 충돌은 한편에는 느낌과 감정을, 다른 한편에는 관념을 창조하는데 후자가 클레쇼프와는 다른 에이젠슈테인의 지적 몽타주만의 특징입니다. 그것은 단지 유일한 경우의 영역에 남아있는 감각적인 지각을 넘어선 것으로 마치 일반화하는 느낌으로 5차원적인 관념적인 지각을 이끌어냅니다. 사진들은 영화 10월 중 반혁명주의자들의 심리를 담은 시퀀스의 말미의 쇼트들인데 이와 같이 구도적으로, 내용적으로 불안정한 쇼트들을 보며 관객은 반혁명주의자들의 장악 자체에 대한 정치적 회의성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영화를 묘사적인 구조가 아니라 형상적인 구조에 위치시키며 영화의 사회적인 가능성을 도모하게끔 하는 지점입니다. 이렇게 에이젠슈테인의 몽타주는 영화 내부에서가 아니라 관객의 정신의 장에서 완성됩니다. 여기에 바로 에이젠슈테인의 영화에서 관객이 능동적으로 설 자리가 주어집니다. 그의 영화에서 우리는 당대의 일부 비판처럼 엘리트적이고 형식주의적인 면모가 아니라 오히려 관객이, 대중이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에이젠슈테인의 영화는 서사적으로 사회와 정치에 국한되어 있었으며 대중에게 정치적 견해와 감정을 고양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영화가 관객에게 사상을 주입시키는 영화였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의 영화가 미학에 있어 관객을 배제한 독단적인 영역만을 획책했던 것도 아닙니다. 미학적 측면에서 그의 영화는 관객이 수동적인 위치에 머물도록 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몽타주 작용을 하고 사회적인 관념과 생각을 창조해내기를 지향했습니다. 이것이 혁명의 시대의 에이젠슈테인의 영화를 무엇보다 주체적인 그리고 혁명적 정신의 영화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또한 그의 예술가로서의 면모야말로 사회와 시대 아래 운명지어진 인간의 주체성이 개연되는 자리를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